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나에게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안내받았다. 그리고 2024년 1월 2일 화요일, 내 인생 처음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에 도착하니 직원분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간단한 검사를 한 뒤 진료를 진행했다. 진료실에 들어가 선생님이 나에게 한 첫 질문은 지금 현재 나의 심정이 어떻냐고 물어보셨다. 그러자 나는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계획한 삶을 살아가려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나의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라고 하셨다. 보통 아버지와 누나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큰 일이 2번이나 있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내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냐고. 내가 비정상인 거냐고. 그러자 선생님은 사람을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는 경우는 없다고 하며 그저 나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결국 심리검사를 받고 싶다고 선생님에게 요청을 했고 선생님은 알겠다고 하며 진료는 끝이 났다. 진료 후 안내 직원분이 다음에 방문하기 전 미리 해야 하는 검사지를 나누어 주셨다. 휴대폰으로 하는 검사와 종이로 받은 통합 스트레스 검사, 대인관계 검사, 그리고 다면적 인성 검사 등 몇백 개의 문항이 있는 검사지였다. 그리고 문장 완성 검사라는 서술형 검사지도 있었다. 각 문장을 읽고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완성시키라고 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 내가 바라는 여인상, 나를 괴롭히는 것은 등등 평소에 큰 관심이 없던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집에서 미리 해야 할 검사를 끝내니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병원에 찾아가 심리검사를 진행했다. TV 속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심리검사를 하는 것처럼 나무, 사람, 집을 그려보라고 했고 이 그림들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냐 등등의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했고 총 3시간 30분 동안 검사를 진행했다. 다음 주 1월 24일 수요일 병원에 찾아가 검사 결과를 들었다. 선생님은 A4 용지 7장의 내용을 간추려 나에게 설명을 해주셨다. 나의 문제는 감정을 담아두고 억제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고 하셨고 이것이 너무 심하면 나중에 폭발할 수 있다고 하셨다. 말씀하신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 혹시 사람들에게 칼부림 난동을 부리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나 같은 경우에는 칼부림 난동처럼 외부에 표출을 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자 떠올랐던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자취방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감정에 관한 것이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여 마음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고 혼자서 억제를 하는 편이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에 대하여 경험이 부족해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유튜브에 일기장처럼 영상을 올려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기는 자신의 속에서만 겉도는 느낌이라 큰 소용이 없고 이것은 오직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셨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 상대방과 감정적인 교류에 대하여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하셨다.
결과적으로 약을 처방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와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받아볼 것을 제안하셨고 나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라고 하셨다. 진료가 끝난 후 데스크로 가서 7장의 장문의 검사 결과지를 받았는데 한번 자세히 읽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다음 주에 진료를 예약했다. 집에 도착해 결과지를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다. 검사지의 제목은 심리평가 보고서였고 성명, 검사일, 생년월일, 학력, 심지어 내가 오른손잡이라는 것도 기록돼 있었다. 그 아래로는 내가 받은 검사의 종류와 의뢰 사유가 적혀져 있었고 검사받는 태도와 행동 관찰도 적혀져 있었다. 캐주얼한 차림의 30대 남성으로 전반적인 위생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검사자와의 눈맞춤도 적절하게 유지되었다. 설명 이후 첫 번째 자극이 제시되었음에도 가만히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지시를 수행하기에 앞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다. 이렇게 나의 옷차림이 기록되었고 평소 행동이 느린 편인데 이런 나의 모습이 글로 적혀져 있다니 생소한 느낌도 들었다. 그 아래로 집, 나무, 사람을 어떻게 그렸나에 대해 적혀져 있고 다음 페이지는 인지 기능에 대해 적혀져 있었다. IQ에 대한 것이고 나의 IQ는 102로 정상이 나왔다. 다음 페이지는 사고 및 지각으로 로르샤흐 검사, 여러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것이 보이냐는 검사다. 검사 결과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한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일반적인 반응이 적은 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그림을 봐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본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 효율적인 대처를 못한다고 나왔다. 이 글을 보며 떠올랐던 것은 사회생활을 할 때 척하면 척 눈치껏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좋게 말하면 독창적이며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르게 보면 앞에서 말한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다음 내용으로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다양한 단서를 수집해 많은 시간을 들여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면이 있다고 한다.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 표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대답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성향으로 인해 그랬던 것 같다. 다음 페이지는 정서 및 성격에 관한 내용이다. 여러 가지 검사 받았던 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통합 스트레스 검사의 결과는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감정 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100분이 98.6으로 상위 1.4%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내 인생 통틀어 무언가를 특출난 것이 없었는데 상위 1.4%에 해당되는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선생님께서 내가 감정을 많이 억제한다고 말했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니 왠지 모르게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잘 드러내지 않고 대외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신을 방어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듯하다. 방금 말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때 나의 행동으로 인해 분위기가 망가질 것 같으면 표현을 안 하는 편이다. 얼마 전 일을 예로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2달 뒤에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것도 시청자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 뒤 글을 올렸던 것이다. 다음 내용으로 내가 통제력이 강하며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당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할 만한 내적 자원들이 비교적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 누나와 아버지의 안 좋은 일들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다만 감정 표현이 부적응적으로 억제된 양상이며 때로는 정서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감정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에서 충분한 정서적 유대감 및 지지를 경험하지는 못하였던 듯하며 이 부분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린 시절 서운하거나 어리광을 받아줄 대상은 나에게 없었다. 오히려 나에게 욕을 한 기억이 남아있다. 어린 시절 그들이 한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다면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의 말을 안 믿으려 하고 오로지 내 자신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됐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부재와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지각되는 아버지 및 누나와의 관계에서 결핍감, 불안감, 고립감을 쌓아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 아래에 밑줄이 쳐져 있는 내용은 내가 직접 작성한 서술형 검사지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의 어머니, 4살 때 이혼 후 얼굴도 본 적이 없이 기억이 없다. 무엇이라 정의 내리지 않는다. 모르겠고 그저 나의 삶에만 집중. 이런 환경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대상 및 자극에 대한 주의를 줄이고 비교적 통제가 쉬운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절하면서 지내온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떠올려 보면 어린 시절 나의 행동과 관련 없이 어머니는 떠났고 집안에서는 나에 대한 존중은 받기 어려웠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했다. 그들에게 설득을 해봤자 변하지 않으니 내 자신의 마음을 억눌렀다. 아프고 슬퍼도 내 마음을 다잡고 견뎌야 했다. 더군다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맡은 일이나 활동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화가 난다고 신경질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내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됐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었기 때문에 화가 나도 참으면서 견뎌왔다. 이렇게 나의 아픔이나 감정을 억제하면서 긍정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성취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스스로의 책임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적혀져 있다. 마지막 페이지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한 것으로 결국 마음의 짐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경향으로 감정 표현이 부적응적으로 억제된 상태라고 한다. 정서를 소화하고 처리할 에너지가 충분치 않아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마주하기를 꺼리며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곳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쳤다고 생각한다. 내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해 했던 것들인데 이것이 안정감을 느끼는 곳으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하니 허탈한 마음도 생겼다. 본인의 감정을 마주하기를 꺼려한다고 나와 있는데 나의 솔직한 감정을 말해보자면
도대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어머니는 왜 나를 버리고 갔는지 모르겠고, 나는 별일 없이 무난히 살고 싶은데 도대체 왜 누나와 아버지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지 원망스러운 감정도 있다. 그리고 나에게 욕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주둥아리를 쥐어잡고 찢어 발겨버리고 싶고, 나를 때렸던 것을 떠올리면 그 사람을 넘어뜨린 다음에 자근자근 밟아버리고 싶다.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머릿속에 생각만 있는 거지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원망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계속 원망만 하라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싶었다면 진작에 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화가 났다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싫다. 내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피아노를 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한 것인데, 이 행동이 마치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마치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1월 31일 수요일, 별과지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다. 맨 처음 물어본 것은 내가 그린 그림에 대한 것이었다. 영화나 TV를 보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다고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그림 우측하단 이쪽 부분을 스키조프레니아 존이라고 해서 신경정신과적 징후가 잘 드러나는 곳으로 보거든. 여기도 보세요. 나의 검사지에는 내가 어떻게 그렸다는 묘사만 나와 있지 그림에 대한 분석적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단순히 그림에서 나오는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물어본 것은 사고 및 지각으로 내가 의사표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회생활을 할 때 대답을 빨리 못하고 머뭇거리는 편인데 이것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 중에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인지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다양한 단서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고 물어보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같은 경우에는 행동하기 전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는 편이라고 하셨다. 나와 다른 경우는 행동하기 전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즉각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순발력이 좋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나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현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결정한 것에 대한 정확도를 올린다는 점에서 장점인 것 같다. 정리를 하면 각 성향에 따라 장단점이 보이는 것 같다. 다음은 정서 및 성격이다.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할 만한 내적 자원들이 갖춰져 있어 아버지와 누나가 떠난 것에 대해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내적 자원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선생님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내적 자원은 수백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IQ가 너무 높아 많은 시간을 집중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의 내적 자원은 높은 IQ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적 자원은 책임감과 인내심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마주하기를 꺼리며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곳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위에서 말한 대로 피아노나 운동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져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이것이 회피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내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운동이나 피아노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약간의 도움이 됐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감정 억제하는 부분이 너무 심하다 보니 운동이나 피아노로 해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쌓여왔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상담 치료를 통해 지금까지 쌓여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 보자고 하셨다. 진료가 끝난 뒤 생각이 많아졌다. 시간이 부족해 못 물어봤던 것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나밖에 모르는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생각했었다. 이번에 검사를 받을 때도 사람을 그리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그렸다. 반팔과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편한 모습의 나를.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을 그릴지 모르겠는데 나는 딱히 어떻게 되고 싶다는 롤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좋아하고 편한 모습의 나를 그렸다. 여자를 그리라고 했을 때도 그저 내 모습에서 머리를 기르고 신체적으로 구분만 가게 추가해서 그렸다.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여자를 그리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귀찮아서 딱히 추구하는 여자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저 나의 모습에 몇 가지만 추가해서 그렸었다. 마찬가지로 가족을 그리라는 검사도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나만 그렸다. 같이 사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 무조건 가족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혼자 있는 나의 그림을 보며 선생님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었다. 그때서야 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것 같다고 했다. 이 대답도 막연히 대답을 했던 것이다. 무조건 아내를 만난다는 것이 아닌 아내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검사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나는 나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소시오패스는 아니라고 하니 내 안에 무슨 문제들이 있을까 생각이 깊어진다. 앞으로 개인 상담을 해보며 조금씩 알아가 보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계신다면 감사의 말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